모르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콕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인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왜 빙그리 웃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뭐 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네.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 아닙니다. 네. 뭐 근데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서 쓱 하고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했나 물어봤어요. 원래 인생은 네. 모든 게 실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뜻 아니야. 인생은 실수로 점철돼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아까도 여기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재방송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신인규 변호사 나왔는데 밑에 김민하 시사평론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서 기분이 이상해요. 나는 왜 거기서 나는 그리고 주로 이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면 네. 진행자가 저를 막 헷갈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김수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이름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별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다 환인 줄 알아. 한이거나. 그래서 오죽하면 완두콩의 완이라 그랬을까.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완두콩 또는 완벽, 완. 네. 아무튼 아예 다른 사람으로 알지는 않잖아요. 우리 김민아 평론가가 아니라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네, 그죠? 김수민 아니고 김민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걱정할 만한 소식이 신문 일면에 다 실렸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파급이 많을 만한 그런 사안인데요. 각 신문 일면이 이렇게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그래도 삼색으로 조금씩 달랐는데 오늘은 신문 일면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면 한번 보시죠. 네. 이란 이스라엘 때렸다. 글로벌 경제 초긴장. 이게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다른 신문 일면들도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조선일보, 이란 이스라엘 공격, 그림자 전쟁 새 국면 이렇게 일면을 보도했고요.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 확전 기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면들을 다 모든 신문들이 6개 신문이 전부 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 그 기사 옆에 유가 환율 이렇게 그 기사를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합면으로 넘어가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주로 종합면에는 일면에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주로 전하고 있고 안에 종합면에는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통 주목을 했거든요. 한번 종합면을 보시죠. 네,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름값 $100 넘을 것, 인플레, 유가 급등, 세계 경제 이중 쇼크. 이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다른 신문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앙일보입니다. 유가 $130. 이게 아까 $100라고 동아일보가 해놨는데 여긴 $130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원화값 1,400원 가나, 신삼고 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화값이 이미 지금 오늘 이제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370원을 뚫었고요. 1,400원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이 이렇게 높았던 경우가 거의 없죠. 1,400원을 뚫을 정도면은 거의 그렇죠. 외환위기 수준이잖아요. 상황이 심각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짧게 말씀드리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최근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쉽게 해서 가자 지구에 계속 이제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 쉬지 않고 해온 건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오면서 시리아에 있는 이 대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란 대사관을. 그러면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거다라고들 봐왔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이란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가 이런 걸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해양을 통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또 차지하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네. 그리고 중동이라고 하면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거는 지금 쭉 보셨지만 당연히 유가 급등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지면 경제가 불안해지면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으로 또 쏠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달러인 거잖아요. 네. 달러에 쏠리는 것이고 그럼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환율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상황이 높은데 뭔가 금리를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아지면 금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면 못 물 내리지 건너가- 않을까. 물 건너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보신 대로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 이 상황을 저같이 돈이 별로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는 어떡하냐 걱정입니다.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여러 주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거 한 번으로 우리가 대책을 좀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 걱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난번에 뭐 대파 875원 파동 뭐 얘기 나왔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치솟아 있는 상태인데 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는 물가들도 다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럼 결국은 우리 식량에 대한 물가도 그럼 밀이나 뭐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결국 다른 물가도 다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3% 초반대 겨우 지금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뭐 물가 안정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뭐 세계 경제 주름살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뭐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선 참패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을 것을 쇠몽둥이를 맞았다라고 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바도 있는데 맞아요. 몽둥이로 맞으면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정신을 잃지.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잘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맞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노력은 하나 지금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어찌 됐든 국민들한테 저렇게 심하게 아프게 매를 맞았으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전처럼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국민이 이제 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국무총리하고 결국 다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정무 홍보 라인까지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당은 또 여당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인사를 못 내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비서실장 인사부터 먼저 낸다고 그랬는데 비서실장 인사가 안 나왔어요. 이번 주도 나올까? 근데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입장 발표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입장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비서실장 인사는 내야 비서실장 조각부터 해야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장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잖아, 지금 그림이. 그렇죠. 그 신문들도 지금 이게 뭐냐? 그럼 도대체 누구 시키는 거냐? 그리고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시켜도 되나?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조선일보가 하마평 하나도 안 썼다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무슨 국정의 쇄신이며 전환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보수 언론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주말 새에 그런 비난들이 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네. 그랬더니 새로운 이름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이름들이 그동안 안 나오던 이름들이 나왔으면 그 이름들은 이전에 욕먹은 거하고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이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가? 신문 지면을 보면은 뭐 별로? 그런가? 물음표가 크게 그려지는 그러한 지면입니다, 이게. 한번 조선일보부터 먼저 보여주시죠. 네. 새 총리 후보에 이정현도 거론. 이 지금 되게 어떤 이정현이죠? 어떤 이정현을 말하는 예전에 거죠? 이정현 당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호남의 이정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무슨 이정현을 말하는 거죠? 왜 이정현 전 의원을 할까? 그렇지. 뭐 호남이면은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여튼 원희룡 비서실장 카드는 고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대통령실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참패 후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건섭
비서실장이 후임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기사의 첫머리 문장이에요.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하마평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용산의 국정쇄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면 호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은 뭘 하도 할 것 같아. 그죠? 권영세 의원 중심의 논인 것 같은데. 맞아. 권영세 의원은 뭐 어디다 써도 쓸 것 같아. 지금 신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권영세 의원을 축으로 딱 놓고 뭔가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 권영세 의원을 국무총리를 시키고 싶은데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은 어떠냐? 이런 사람은 어때? 이런 건데 네. 이 신문에서는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권영세 의원 총리 기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태원이 있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그치.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예. 그런 그 국면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권영세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될 경우에 엮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어찌 보면 쓱 하고 빠져나갔어. 그리고 우리 또 가상화폐 있는데 쓱 하고 빠져나갔어.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쓱 잘하는 분이거든 보니까. 근데 이번에 총리 거론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당장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이게 딱 걸리잖아. 그렇죠. 그 부분은 또 그래서 사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장관도 그러네.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대목도 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인 거냐. 네. 이렇게 돼서 그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여러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건 네. 그러면 결국 권영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을 때 야당이 인준을 안 해줄 것이니 대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이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결국 그러면 결국 호남 출신이어야 되겠지. 그 호남 출신이면 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주선 전 의원, 그다음에 누구야? 방금 말씀하신 이정현 이정현 전 대표도 그런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호남 자존심 붕괴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호남 출신이기만 하면 그냥 막 던져도 그냥 수용해준다 뭐 이런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와 연결돼 가지고 막 황당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비서실장 얘기도 여러 가지 하마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얘기도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장관을 축으로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신문들이 딱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도 거론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정진석 그러니까 이게 뭐 비서실장은 그러면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 뭐 이렇게 낙선한 사람 중에 좀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이것은 정무형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자리 주는 그런 뭐 건가요? 비서실장 하기에는 선수가 너무 높아. 국회의장을 해도 되는 선수를 어떻게 저 초짜 대통령에 어떻게 비서실장을 시키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그리고 막 얘기가 나오는 사람 중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상민은 말도 안 되는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죽어도 못 받는다는 카드잖아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인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이 이상민이 이를 잘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마찬가지로 또 전직 그 의원인데 그냥 떨어진 사람이라 언급한지 모르겠는데 이상민 전 의원이라고 쓴 기사도 있었어요. 사실. 진짜? 네. 근데 그게 두 사람 다 언급된 건지 아니면 헛갈린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언론이. 근데 이상민 전 장관도 언급이 된다. 그러면 이동관, 이상민, 뭐 장제원 이게 뭡니까 이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만약에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대장동 일타 강사 자처하고 또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붙었잖아요. 아마 해보겠다는 거야? 비서실장 임명하면은 야당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소통 안 하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사 뒤에다가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걸 하나씩 지금 붙여놨어. 그렇죠. 그 동아일보도 같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이 답답함을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을 인용을 해놨어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나오는 하마평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하마평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했다. 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답니다. 여당에서. 근데 마땅히 대안은 없고 답도 없고 미치고 한장할 노릇인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거론되던 비서실장 할 인물 필요 정진석 등도 검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맥락의 얘기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초로 경북지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이 더 나오긴 나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맥락은 지금 보수 민심을 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보수 유권자층의 분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 지금도 총선에 졌기 때문에 네. 또 그 좀 여러모로 앞으로 보수 진영에 이거는 좀 멀리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보수 진영의 분열이 예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TK 민심 안배해야 된다. 그러면 TK는 누굴까? 그러면은 TK의 나름대로 이 열심히 한 경북지사 이철 경북지사 출신 이철호 네. 경북지사를 그러면 고려해 보자.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온갖 그 시나리오나 그림을 다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알고 봤더니 호남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지만 호남 사람인 건 맞아. 그러면 이현석 호남 출신을 총리에다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이 또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아무도 선택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됐는데 쇄신은 전혀 쇄신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희한한 상황이 그쵸. 된 거지. TK 안배론의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이현석 호남 총리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을 통해서 이현석 호남 총리론을 해보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합리적 투표가 이루어졌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호남에서 합리적 투표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의힘 시각에서 정부 여당 시각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남 총리 시켰는데 호남에서 표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남에서 표도 안 나오는데 호남 총리 왜 합니까? TK 총리 합시다. 얼마나 한심한 논의입니까 이게. 이게 국무총리가 무슨 자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그 한심하다는 거를 조중동 보수신문뿐만 아니라 조중동도 다 사설로 비판했고요. 나머지 다른 진보 성향의 신문들도 사설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사설부터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동아일보 얘기부터 할까요? 다 하시죠. 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요. 새 총리 비서실장 윤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곡하게 되겠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인선을 지금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고 새 비서실장 인선이 어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새 비서실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새 총리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새 총리와 비서실장의 정치인 출신 정무형 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총선 패배가 부른 여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나올 법한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존의 경제관료 출신 대신 정무적 감각을 앞세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쇄신과 경제 민생 안정 다짐에 걸맞은지부터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이 대통령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사람들이다. 현 정부 인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권의원과 원 전 장관은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역구에서 맞붙었는데 당장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조율하는 역할의 적임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이들 외에도 몇몇 인사의 이름이 흘러나오지만 그 정도의 인물들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러니 야당에서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 다수가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리와 비서실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전하면서요. 이번 결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위기는 곧 국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다. 능력과 강단을 갖춘 인사들로 정부가 어떤 위기에도 준비되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두 개 보수 언론의 이 사설을 핵심만 그러니까는
다 네. 비슷한 내용이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 네. 비슷한 내용이니까 네. 중요한 대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경우에 제목이 불편한 인물 발탁하는 쇄신이어야 대통령 바뀌었다 느낄 것이다. 불편한 인물. 그치. 그쵸? 불편하니 거기 방점이 찍힌 거지. 그렇죠. 불편한 인물. 거론되는 일 상당수는 윤 정부에 참여했거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특히 장제원 전 의원, 이동관 전 위원장,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이러면 선거의 지고도 변한 게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떤 걸 예로 들고 있냐. 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감사까지 했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발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권의 비판적 발언을 자주 했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경쟁자나 비판자를 발탁하는 결단을 보여줬으면 한다. 조선일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중앙일보 대통령이 변했다. 총리 비서실장 인사를 보여주길 이런 제목인데 그저 그런 제목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의 변화다. 통합형 총리나 정무형 비서실장이 아무리 직언해봤자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만사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도 사례를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TK 인사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출신인 고건을 총리로 재기용해 취임 초반 전국을 안정시켰다. 그들처럼 윤 대통령도 인재풀을 확 넓혀 야당의 허를 찌를 만큼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선 인물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 등등등 여기에 남은 3년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3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얘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보수 언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심스러운 인물, 한심스러운 시각으로 한심스러운 인물들을 지금 후보를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나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제가 보수 언론하고 관계도 없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돼요. 제가 얼굴을 웃고 있지만. 근데 자꾸 보수 언론만 얘기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향신문 사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내각 대통령실 쇄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로 가능하겠나? 거의 제목이 대동소이하죠.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보훈인사 난맥이 국정 기반 약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말로는 능력 인사 원칙이라면서 검찰 출신이나 대통령 지인들로 요직에 채우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사의 연속이었다. 인재가 어찌 대통령 주변에만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표출됐다. 좁은 인재풀에 의존하다 보니 인사는 매번 돌려막기나 찔끔 개편으로 끝났다.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같은 이해 불가 인사도 반복됐다. 인사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뭔가 질적인 양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는 다 부적격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백지화 재추진 논란 당사자인 원희룡 전 장관과 이태원 참사에도 버티기로 일관한 이상민 장관이 거론되는 데는 진짜 헛웃음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라는 표현은 제가 넣은 거고요. 헛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인적 쇄신부터 진정성 담긴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 널리 인재를 쓸 생각이라면 야당의 거국 내각 구성을 포함한 협치를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겨레하고 경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각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또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 혼자 권한 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권한을 대폭 국회하고 이제 나눠라. 그래서 거국 내각 구성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 성한용 기자가 칼럼을 쓰기도 했었고 토요일자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라도 좀 벤치마킹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언급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중권 씨를 어쨌든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교동계라는 가신 그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끈끈한 사이예요. 검사들끼리 끈끈한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사이였을 텐데 그렇죠. 그 엄혹한 시기 오랫동안 그 민주주의 하겠다고 같이 그 돌파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으면 다들 한 자리 해야지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을 그렇게 자기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TK 출신의 그런 사람을 딱 앉혀놓으니까 동교동계가 뭐 어떻게 한다 주변에서 뭐 호가호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다 쳐내버린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가 동교동기 인사들이 정권을 넘나들면 길게 일부 인사는 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때 포한이 맺혔나 봐. 그 어쨌든 그 정권에서는 그게 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동교동계가 뭘 호가호위하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싹 사라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다 했잖아요. 지금 김영삼, 여기 나오고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명박 나오고 노무현 네. 다 한 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못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말 좀 들어라 제발. 핵심은 말 좀 들어라야. 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되는데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만 걱정이 너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스콕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일보 고문이 쓴 칼럼에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도신문에서도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투의 그렇죠. 칼럼 내용을 저희가 읽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지금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칼럼 하나를 딱 선정하라고 하면 동아일보 이 칼럼을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정 3대 족쇄부터 윤 스스로 풀라.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이 쓰는 칼럼이에요. 칼럼 내용을 좀 김민하 평가가 소개해 주시죠, 뭐. 칼럼 내용을요? 예. 이게 그 칼럼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아프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여러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칼럼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칼럼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총선을 크게 졌는데 그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때문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지다 보니까 이게 뭐 선거제도 탓이다 이런 얘기 막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체 표를 합치고 보니까 그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야권이 받았던 표차가 한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근데 의석수 차는 지금 거의 192 대 108 하면은 뭐야? 80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80석 정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좀 자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지난주 신문 지난주 토요일 이런 신문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서 바꾸자 그랬잖아. 그래, 선거제 바꾸자고 하고 연동형제로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권역별 비례로 그냥 가자고 얘기를 그냥 비례로 가자며.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선거제도 바꾸자는 얘기할 때 민주당의 일각에서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선거구제로 가자고 하는 안을 냈었어요. 그 제일 중요하게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일 많이 밀었던 게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다 무시하고 무슨 어쩌고 해놓고서는 아무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 0.73으로 이겼잖아. 그리고 권력 다 가져갔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극우 인사들 논리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24만여 표 차 승리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게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허하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아무리 인적 쇄신 말해봐야 변화의 진심이 전달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주변 얘기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겸허한 수용, 국정쇄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권력자의 오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독점 의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면 참모건 장관이건 이를 뒷받침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얘기. 앞서 이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정 3대 족쇄부터 스스로 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대 증원 2,000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증원은 정책 이슈지만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온 것도 군과 검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됐다. 자기 잘못이나 실책을 인정하는 순간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사 출신으로서의 직업적 두려움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연루된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세 개의 족쇄를 풀어내는 용기를 보이지 않고서는 국민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족쇄는 그걸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대통령 자신 아니냐. 이거 되게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국방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의 진실 선제적으로 솔직하게 밝혀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칼럼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문제 디올백 논란도 방어벽만 칠 게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 상대 대선 후보의 부인의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두고 기소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의대 증원 2,000명 족쇄도 풀고 전문가위원회의 합리적 방안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까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 족쇄 하나를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권에서. 민주당이 21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자, 풀어보세요. 족쇄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문제를 내준 게 아니라 이미 문제는 내줬어. 내줬는데 국회 부의까지 됐으니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제 표결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21대 국회하고 22대 국회 지금 이제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법안을 발의하기는 쉽지가 않고 뭐 예를 들면 야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다 이런 거는 여당하고 최소한 그래도 협상하는 모양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니까 그건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동력이 떨어져 있어서. 근데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국회 부의가 돼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거는 민의를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그중에서 최상병 특검부터 먼저 하자. 그냥 본회 표결 붙여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영환 칼럼 내용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 관련 내용 보도했습니다. 총선 앞승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내달 2일 처리 이렇게 돼 있고요. 한겨레 신문 3면에도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 특검 전국 포문 김건희 50억 클럽 등 줄줄이 대기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6면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얘기를 풀어나갈게요. 동아일보 6면 민주 최상병 특검법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그러니까 내달 2일이면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4월 15일이니까 여는 의견 분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동아일보까지 일부러 보여드린 게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 지금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야권 전반의 분위기는 최상병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키자 이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당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네. 일단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경향신문 보도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최상병 특검법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에 이 신속 처리한 건 지정 후에 6개월 숙려 기간 거쳐서 지난 3일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데 그 60일은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은 여야 합의로 5월에 통과시키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다. 그게 이제 5월 1일 본회의에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거고 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정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당이 표결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 전례로 봤을 때 김진표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 상정을 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을 5월 초에 처리할 방침인데 다만 여당과의 협의, 국회의장의 의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기사가.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상의하며 우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느냐에 하나의 벽이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 상정을 해주느냐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해와서 그래서 상정을 해줘야 상정을 해달라고 해야 의장이 상정해 줄 것이다. 이게 있는데 상정을 안 해주더라도 민주당이 완력으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쨌든 5월 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합시다라고 민주당은 여당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하는 국면부터가 일단 우선인 거죠. 지금 상황은. 네네. 그다음에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할 때 항상 그런 패턴을 또 그려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건 그리고 어찌 보면 국회 합의 정신이나 타협의 정신에 반하는 것일 수도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이태원 특별법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재표결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는데 21대 국회 내 재추진 여부가 미지수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이 특검과 관련돼서도 재표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치, 아니 재표결은 그건 됐고 거부권 행사까지 하고 재표결도 무산이 됐는데 네. 법안을 수정해 가지고 종합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서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거 그 김건희 여사까지 관련돼 가지고도 어. 사실 다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어, 최상병 특검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하자라고 포문을 여는 게 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다음 줄줄이. 국회까지 쭉 이어져 가는 특검 정국의 어떤 시작이다. 요게 계속 이제 절차냐 뭐가 되느냐 마느냐 요렇게 쭉 가지만 다음 국회로 가면은 범야권 의석수는 어쨌든 192석이 되는 거고 그때 가서는 국민의힘에서 8표만 넘어오면 어쨌든 그렇죠.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든 뭐가 되든 간에. 네. 요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거다. 지금 받느냐 아니면은 더 어려운 국면을 다음 국회에 가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도 만약에 어쨌든 이래저래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 그 지난번에 별도의 특검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합쳐가지고 또 최상병 특검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그때 가서 또 할 거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100석 개헌 전선을 어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근데 그거는 또 보수 쪽에서 그것도 또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넘겨준 것이기도 만들어 준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108석을 줬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8명만 반란표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그럼 그냥 대두독으로 가는 거예요. 탄핵소추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8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권 내부 단속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데 여권 내 분위기를 동아일보가 아까 그 전했다고 저희가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확인하는 시험대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이렇게 그 판단하고 여권의 동조를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는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21대 국회 임기에는 민생 관련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다만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만 고집했다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반감을 더 키울 것이란 고민도 적지 않다. 안철수 당선인이 국민들이 의문이 있다면 말끔하게 해결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의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수용 입장을 내놨고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제2요구권으로 맞섰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지금 인사도 그렇지만 인사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화면평에 올라도 그 오른 인사에 대해서 다 지금 보수 언론조차 다 비토를 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인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지도부를 좀 빨리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습을 빨리 그리고 해야 되고. 그 말씀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비윤계에서의 전향적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김재섭 당선자의 그치. 경우에 한결의 제목이 민주특검법 추진에 비윤 검토 뒤 털고 갔으면 친윤 안 될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재섭 당선자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회초리로 맞으면 될 일인데 거부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도끼와 칼로 맞고 있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동아일보의 김용태 당선인 인터뷰를 크게 또 크게 실렸거든요. 실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친윤계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안 모두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한 친윤계 의원은 특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당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도 나설 수밖에 네. 없다? 나선다고 합니다. 네. 친윤계가? 네, 친윤계가 나설 우리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몸 바짝 낮추고 있고 뭐 이렇게 막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거 그냥 꾹꾹 참고 있지만 안 되면 우리도 나설 거다. 나설 수밖에 없다. 네. 당내 갈등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내부를 수습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새로운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당대표도 지금 선출해야 되는 거고 총선도 이제 끝났으니
새로운 22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당대표를 뭐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은 어떻게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어떻게 중지를 모을 거냐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사선 이상 중진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내일 당선인 총회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중앙일보 보여주세요. 비훈 대표, 친윤 원내대표, 내일 당선인 총회 소수책 논의 이런 이제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안 하셨나 보다. 그러면 내용을 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선자들이 16일 현충원 참배 및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다. 지금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사선 이상 중진 모임이 있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논의를 압축해 들어가는 과정을 밟을 텐데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지가 첫 번째고 차기 전대 시기는 새 비대위 구성 여부 및 성격과 맞닿아 있다. 한동훈 비대위 해체 후 당내에선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6월 말 7월 초에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열자는 6말 7초 조기 전대론이 제기됐다. 이럴 경우 새 비대위는 전대 추진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실무형 비대위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에 비대위를 건너뛰고 조기 전대로 직행하자는 비대위 무용론도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친윤, 비윤 중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비윤계는 2020년 21대 총선 참패 후에 김종인 비대위 전례를 들어 전반적 당 체질 개선을 시도한 쇄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당명 교체,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끝에 국민의힘이 이듬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잠정적 당권 주자들은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 국정기조 전면 혁신과 대전환이 필요하다. 안철수 당선인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윤계는 쇄신과 국정 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다. 친윤계 중진은 정권이 3년 남았는데 대통령 하는 일에 반기만 들어서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면서 22대 총선 당선자 중 절반 이상은 친윤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요 친윤계 중진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기 들지 말라. 그래도 친윤계가 지금 당선인 가운데 절반은 차지하고 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당 주도권을 비윤에게 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 일각에선 원내대표 우선론도 고개를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특검 전국을 고려할 때 새 원내대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대화 협상에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 3선 송석준, 이철규, 추경호 중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한결같이 친윤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그러니까 되겠나 싶은데? 이게 이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선수가 이제 좀 돼야 되고 그렇죠. 3, 4선은 돼야지. 그렇죠. 최소한. 그리고 전당대회 나갈 후보군 나가려고 준비하는 후보군은 또 제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나경원, 안철수 그다음에 또 총리라는 큰일을 할 수도 있는 뭐 권영세 이런 후보군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 원내대표 할 짬밥은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은 어. 남는 건 인제 이런 분들 TK 중심의 김도읍, 송석준, 이철규, 추경호, 송석준 의원 뭐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인제 분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친윤 성향 아니냐. 요렇게 가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스크럼을 짤 수 있다. 요 얘기인 것 같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쟁점이 지금 명확하게 친윤 비윤의 아직 로드맵이 네.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전선이 아직 정리가 각자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동아일보도 기사가 있죠. 제목이 5일째 수습책 못 찾는 여 조기 전대를 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인데 이 기사를 보면 마치 그림이 비윤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정 관계를 이끌 지도부를 꾸리자 이렇게 주장하면 반면 친윤계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로 당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지금 바로 하면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다 친윤계가 지금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의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윤 쪽이 유리할 거다. 그래서 좀 시간을 끌어서 뒤에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지만 비윤 쪽은 아니다. 빨리 하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국민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용산이 뭐 주물럭주물럭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산 입김이 최대한 적을 때 이때 그냥 내쳐서 그냥 확 가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비운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지. 타이밍을 빨리 우리가 잡고 가자는 거지. 요 기사를 보면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비대위를 꾸릴 경우에 또 쇄신형으로 가자라는 게 비운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여기 또 요 대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가다가 전당대회 치르고 당대표 선출될 때까지 관령으로 가자 이런 게 있고, 아니다. 지금 당 쇄신해야 된다. 쇄신형 비대위로 과감하게 당명 교체까지도 검토하자. 그러면 사실 윤석열 당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하는 거냐 비대위를 하는 거냐의 쟁점에서는 지금 그래서 친윤 대 비윤이라는 이렇게 어떤 그 세력간 구도로 확 짜여지는 그림은 아닌데 각자의 지금 셈법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다만 그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는 지금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인 거냐, 전당대회든 간에 비대위를 하든 간에 아니면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잘 기생해갖고 살아남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충돌할 것이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특검 정국이 이제 국회에서 갈 건데 그리고 앞서 원내대표는 이제 친윤 위주로 잡고 가는 방안을 벌써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협상이든지 또는 뭐든지 간엔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풀어나갈 수 것이다. 있겠느냐. 용산이 요즘에 끊임없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갈 텐데, 그리고 보수신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 의지에 달린 거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금 이번에 회초리를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다음 국회 가면은 8명 이상의 이탈 팀이 그치. 형성될 수 있다. 있지. 그리고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요 8명 이상의 요 그룹은 계속 범야권하고 이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생각.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어떠한 예상.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준석하고 호흡을 맞추기 그렇죠.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진퇴양난인 것이다. 오늘 기사 제목에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한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윤 대통령은 이렇게 흔들리는 당과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이 원심력이 작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무슨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저 하단에 있죠.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이렇게 일면에다가 딱 올렸어요. 이걸 왜 일면에다 올렸을까? 다른 종합면 기사를 보여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동아일보 사면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보십시오. 5일째 수습책 못 찾는 이건 아니고, 사면이 아니고. 저희 김용태 당선인이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그 제목이 오면에 있어요. 오면에 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이 사정이란 말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기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법률수석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는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무슨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동아일보의 이제 기사의 이 분석은 법률수석실이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간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서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자리를 신설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 누가 우려를 할까요, 이거를? 그렇지.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2년 내내 사정이었어. 그렇죠. 굳이 검찰 나서가지고 검찰이 계속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굴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지. 여권인 거지. 그렇죠? 여권에서부터 먼저 나온 얘기잖아요. 사정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왜? 말 안 들으니까. 칼 들고 그렇죠. 너 죽을래?
말 들을래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요 권력 누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쨌든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하면 검찰 조직이라는 데는 물론 3년이 남았는데 이럴 때 슬슬 한번 이제 한번 또 살아있는 권력을 한번 또 좀 건드려줘야 돼. 한번 또 뭘 건드려 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찰 출신인 분은 누구나 생각하지 그렇지, 않을까.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한 번은 한다. 네. 긴밀하게 검찰과 더 조율할 필요가 있을 거다. 검찰 한번 잡아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상상이고 이 아니, 기사에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민정수석실. 그게 사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통칭하는 거지만 뭐 실제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으니 난 민정수석실 없앨 거야. 그러고 샥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직접 컨트롤 다 할 수 있어. 민정수석실 그치. 굳이 없어도 돼. 한동훈도 있고 그치.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죠. 말 안 듣기 시작할 거야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앞서 인사 얘기나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안 넣으려고 하잖아요. 놔도 되는데. 그렇지. 안 넣으려고 하는 제 생각에는 어떠한 공포심 내지는 위축 이런 것들이 약간 느껴지는데 그런 거가 관련해서 계속 안 넣으려고 하는 안 넣으려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당을 장악하는 데 하나를 쓰면서 또 검찰을 또 이렇게 틀어지는 데 하나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레임덕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당도 정리 안 되고 지금 따로 국정쇄신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국정쇄신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 되는데 마땅히 임명할 사람도 없고 아니 임명할 사람은 많지. 대통령하고 호흡 맞추고 대통령 눈에 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보수 언론에서조차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에도 이 답답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짧게 네. 말씀드리면 정무수석을 키운대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없애고 네.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해서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의 위상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야와 소통이 잘 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다.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치의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이게 라고 기사가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임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등을 비롯해 5의원 출신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총선에서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인데 여야와 소통이 잘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은 뭐 소통이 잘 되는 분을 하고 그다음에 뭐 호남을 배려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안 넣으려고 하는 그것만 하는데 보수 언론에서까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다. 어떻게 풀까 이걸. 근데 시민사회 수석실 없애는 것도 그래. 되게 즉흥적이잖아. 아니 사회 수석이 나가가지고 언론 획할 발언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없애 저거 해경 없애. 그럼 마찬가지잖아. 애초에 왜 만들었습니까 그럴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무수석실 뭐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것도 또한 되게 뭐랄까 국정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되는 건가? 조직을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 뒤에 우리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줄줄이 서 있어서 네. 부담되네요. 뭐 오늘 하루로 저희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오늘 기억해 두시면 오늘 사선이산 중진 모임과 그다음에 내일 당선인 총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인사 그걸 봐가면서 저희가 또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콕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전 김성환이었고요.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원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